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건 한국 교육 시스템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는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한국의 학생들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공부 시간의 차이나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나 콜린스입니다.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현상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놀라고 말았어요. 완벽한 점수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해서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공부하다 미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봤더니 그저 열심히 했어요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 찾아보니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을 다루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내용,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들.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적이 이런 과도한 학습량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과로하고 그 결과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단순히 공부 시간이 길어서 성적이 좋은 걸까?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암기나 반복 학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장님께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여러 학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한 대로 한국의 교육 현장은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할까? 아니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면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시설, 로봇 안내원,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지 오래됐나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노력. 이것이 어쩌면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청해 주신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더라고요.
수업 시작 전에 자습을 하러 가는 거래요. 이를 보고 저는 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죠.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곧바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응용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네요. 항상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그 학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암기만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과연 건강할까? 스트레스는 없을까? 그날 오후, 저는 학교의 다양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국어, 영어, 과학.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께 물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도 괜찮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집에 가면 학원도 가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일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였어요.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이 이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정말 높네요. 항상 이런가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오랜 시간 공부해서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학습 방식과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음으로 참관한 수학 수업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자 학생들은 곧바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학생들이 서로 다른 풀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 학생은 기하학적 접근을, 다른 학생은 대수적 접근을 사용했어요. 이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단순히 오랜 시간 공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뛰어난 학습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학교 시스템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학교와는 사뭇 달랐어요. 거리는 학원 광고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한 학원에서 나와 다른 학원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사교육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마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한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학생들은 그 속도에 맞춰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그 학생은 피곤한 눈으로 대답했어요. 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노력이 그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영어 학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영어 실력은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힘들긴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 가정의 일상이 얼마나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참고서와 문제집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자녀의 시간표와 공부 계획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이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김 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김 씨 아버지의 말씀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셨고 피곤해하는 자녀에게 비타민 드링크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조금만 더 공부하렴.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사 후
자녀는 곧바로 책상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용히 TV를 끄고 자녀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세세한 배려에서 부모님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지켜보며 김 씨 부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부모님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희생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한 고등학교의 진로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성과 뒤에 숨겨진 부모님들의 희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성공 뒤에 부모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만난 민호는 중위권 성적의 학생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늘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해요. 그날 오후 학교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의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는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교육의 성공이 단순히 긴 학습 시간이나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오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부 시간의 차이나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볼 순 없겠죠. 때로는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에 깔린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자녀들의 감사와 노력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수업 방식을 새롭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배경과 가정 환경을 더 이해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들이 가진 그 열정과 의지를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수학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혼잡함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방된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귀국하면서 공항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날 공항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찬 터미널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대량의 귀국자들을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수습하느라 비상이 걸렸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라완입니다. 방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공항에서 본 광경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공항의 혼잡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는 곧 태국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졌고 특히 우리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평소처럼 마사지 샵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샵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예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우리 샵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관광 관련 업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호텔, 쇼핑몰. 어디를 가도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은 우리 샵도 곧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이 제 생계였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저의 보람이었는데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과 걱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일부였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없는 태국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상상은 너무나 쓸쓸하고 적막했어요. 활기 넘치던 거리는 한산해지고 우리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던 이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런 태국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여러 상점들을 지나쳤어요.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게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없어진 지금 우리 경제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 샵에 도착해서도 이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샵의 단골 고객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했고 서비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나라 말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프라완 씨.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고객이 있었어요.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매년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샵을 찾아주셨죠. 그는 항상 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셨고 우리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태국어로 된 책을 가지고 와서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문화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먼저 저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의 좋은 추억,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글에 댓글을 달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그들의 친절함,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와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 이런 기억들을 글로 옮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관광객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빠르게 중국 관광객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업계의 구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인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보였어요. 그들은 종종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마사지 샵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마사지 중에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은 우리 샵의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마사지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우리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직원들이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퇴근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인 손님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항상 조용히 마사지를 즐겼고 서비스가 끝나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태국어로 콥쿤카라고 말하며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년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샵을 찾아주셨죠. 부모님과 어린 딸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린 딸은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부모님은 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셨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지금 그런 소중한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는 우리 샵의 매출은 올려주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크게 늘어났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 관광객들의 친절함과 배려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샵뿐만 아니라 태국의 많은 관광지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하다가 적발된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유적지를 방문할 때 경건한 태도를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불상 앞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태국의 역사에 대해 가이드에게 열심히 질문하곤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진정한 여행자였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전용 구역을 만들어 다른 관광객들과 분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광객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마사지 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는 방콕 시내를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식당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던 가게들도 많이 사라졌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도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항상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임대 광고가 붙어 있었죠. 창문을 들여다보니 텅 빈 내부가 보였어요. 한때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렇게 적막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던 친구는 객실 예약률이 크게 떨어져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했고, 택시 운전사인 삼촌은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누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해요. 누앵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프라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의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즐기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런 소비 활동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품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이는 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비 패턴은 비교적 예측 가능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마사지 샵 근처의 노점상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와 기념품을 사갔다고 해요. 그들이 오지 않으면서부터 내 수입의 절반이 사라졌어. 한국인들은 항상 성실하게 값을 깎았고 물건을 살 때도 신중했지. 하지만 한번 마음에 들면 주저없이 구매했어.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마사지 샵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 전반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정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샵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한국인 고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예절,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이 여행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런 지식은 우리가 한국인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태국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화려한 사원들,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들, 치앙마이의 평화로운 산들.
이런 사진들과 함께 한국어로 짧은 설명을 덧붙였죠. 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친구들을 그리워해요.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국인 팔로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태국이 정말 그리워요.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국 여행업계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여행업계의 몇몇 지도자들이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자 중국과 일본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자세히 들었어요. 여행업계 대표들의 발언이 그대로 방송되었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관광객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니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발언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문화적 이해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샵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국 여행업계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마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았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고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적해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 그들이 즐겨 찾던 식당과 상점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 고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 친절한 눈빛,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모습들. 이 사진들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송크란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과 함께 물싸움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존중해 주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우리는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잃은 거죠.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들의 취향과 필요에 더욱 맞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인 고객이 거의 없지만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서비스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마사지사 프라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잊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손님이자 친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풍경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여러분을 태국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